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 기상이에요. 기술이 고려하지 못한 기상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이때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이 바로 제트기류였습니다. 제트기류. 네. 한국과 일본 주변에 유달리 제트기류가 세고 이 주변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일본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일본이 예전부터 기초과학이 의외로 앞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죠. 화산이 많다 보니까 이 화산 쪽, 지질학 이런 쪽에 굉장히 또 발달해 있고 기상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맨날 많이 와요. 태풍이 나는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미국은 기상을 미리 예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피해도 크게 입은 적이 있어요? 미국이 역량이 아직 부족했던 점 때문에 큰 곤경을 겪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1944년 12월에 태풍 코브라였습니다. 코브라 이름, 태풍 이름이 코브라예요? 지금은 뭐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름을 제출해 갖고 네네. 순서대로 붙이는데 그 당시엔 그런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태풍은 잘 기록도 안 됐고 네네네. 그냥 1호 태풍, 2호 태풍 하다가 이거는 좀 워낙 많은 피해를 준 거여서 나중에 코브라라고 붙였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냐면은 당시에 홀시의 제3함대가 해상에서 보급을 받아가면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도 필리핀 요 근해에서는 계속 태풍이 발생해요. 한반도까지는 못 올라오지만은 그쪽에선 태풍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때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도 이 위험성을 홀시가 간과한 겁니다. 기름이 부족해. 그러니까 쟤들 빨리 연료 보급 좀 하고 그 다음에 피하자라고 하면서 피항을 좀 늦춥니다. 근데 그 사이에 태풍이 함대를 때려버려요. 특히 이제 선체가 취약한 구축 함대가 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게 돼서 구축함 3척이 격침되고 구축함 3척? 그리고 9척의 크고 작은 여러 함선들이 파손돼서 790명이 사망합니다. 아이고. 뭐 일본하고 일본 전투할 때보다 더 많이 여지껏 일본하고 한 피해가 있는 것 모든 같아요. 전투를 통틀어서 이런 피해 없었지 않나? 거기다 이게 지금 44년 12월이면 네, 이 정도 피해가 없는 때든. 그렇죠. 일본군은 이렇게 절대 피해 못 주는 상황에 네. 홀씨가 훌륭한 장군임에도 지난번에 레이트전에서 오자와 쫓아간 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모순된 평가를 받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역사를 볼 때 보면 네. 너무 저희가 좀 간과하는 게 자연재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현대사에서 제일 큰 태풍 그러면 태풍 사라 있잖아요. 사라. 그게 이제 1959년에 20세기 한반도에 왔던 가장 큰 태풍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라호가 1960년에 4.19 혁명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거의 뭐 기상과 정신. 남부를 엄청나게 휘뚫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이걸 제대로 수습을 못했어요. 굉장히 그때 민심들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자연재해, 기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저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역사상 밀란이나 어떤 뭐 민중봉기가 일어난 거의 모든 것들은 이전 해나 그 해에 기근이 그렇죠.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 정도 정말, 피해를 네. 입었다는 거는. 홀씨의 치욕 예? 약간 이런 예, 느낌인데. 저희가 막 미국의 뭐 쇼미더머니 미국의 힘 막 이랬는데 그냥 태풍 하나에 그냥 네, 날아가네요. 싸그리고. 자연에는 무력했고 네. 그래서 이때 홀씨가 레이테전 관련돼서는 문책을 안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이 지휘권을 스프런스한테 넘기는 계기가 그러니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인재죠. 그 분명히 인재죠. 경고했는데 그치. 거기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게다가 이렇게 구축함 세대랑 도하 9척이면 790명이면 이건 엄청난 전투에서 패배한 건데요. 그리고 전대 하나를 말아먹는 건데 이게.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기상이라는 게 뭐 기압계를 하고 날씨가 뭐 기온계를 하고 뭐 이런다는 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상 관측을 하고 하면 하늘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기압이 높고 어디가 낮고 구름대가 어디에서 형성돼 있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면서 기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때는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해? 서로 한 사람씩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나? 이 당시에는 뭐 기상 관측이 지금보다 수준이 많이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이었던 거는 예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은 잔디밭 구석에 하얀 조그만 집 있었어요. 같은 거 네. 기억하십니까? 새집 같은 거. 백엽상이라고. 백엽상. 그래서 보안에 뭐 있나 열어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기온계 온도계, 있고. 기압계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엔 풍향계 달려서 맞아, 이거 뭐 뺑뺑 뱅글뱅글 돌고 돌고 해서 있고. 그때는 다 손으로 썼죠. 맞아요. 예, 손으로 써서 다 전화로 보고하고 맞아.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 당시에 저런 것들이 가장 기반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저런 게 다 자동화가 돼갖고 하나의 딱 스테이션 안에 자동으로 기압, 온도, 뭐 풍향, 풍속 이런 거 다 재갖고 데이터 업로드할 수 있는 게 돼 있고 지금은 놀라운 게 전 세계에 바다 위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전 세계에 해양 관측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오면 일정한 간격으로 뭐가 둥둥둥 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닷물에 기상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수온 변화라든가 파고 측정. 네, 다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기구를 띄워갖고 상층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상위성이 있는 거죠. 다양한 기상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다 찍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이제 도플러 레이더도 하고 네 맞습니다. 레이더도 많이 있고 슈퍼컴퓨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기상 관측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틀려요. 여전히 어려운 거죠. 안 돼. 자연은 안 돼요. 예측 못해 자연은. 근데 말이죠. 저희가 재미있게 지금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을 듣고 이 기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햅 장군 지금 20군단, 21군단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햅장군 같아요. 표정이. 내 심장.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리아나 제도에 짓던 비행장이 완공이 돼요. 햅 장군 입장에서 야 이거 조금 숨통이 트이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죠. 그다음에 중국과 인도에 배치했던 20폭격 사령부 그 생고생을 했던 20폭격 사령부의 예하들을 이제는 마리아나 공군기지가 생겼으니까 전면 철수를 해버립니다. 거기서 하는 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철수해버려. 그래서 또 하나 45년 1월이었죠. 드디어 긍진 없던 헤이우드 한세를 경질해버립니다. 아 경시당하는구나. 내가 너 능력은 아는데, 너 능력은 아는데 안타깝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가느냐? 르메이. 항상 최우선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았던 커티스 르메이가 여기로 옵니다. 르메이가 왔다라는 것은 일본 민간인들한테는 지옥과 같은 전령이네.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한세는 사실 이제 경질되고 나서도 계속 비행학교 내는 데서 정밀 폭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끝까지 이 사람은 굽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실 지금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르메이의 임명은 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후의 카드입니다.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상황이죠. 조커를 쓴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B-29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상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당장 결과를 내는 그 실행자가 필요했던 거고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르메이도 햅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전인자인 한셀이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전략 폭격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정밀 폭격이죠. 고고도 폭격을 했다. 네, 그래서 1월부터 3월 초까지 8번을 하는데 그 중에 6번을 정밀 폭격을 했고 사실 2번을 지역 폭격을 좀 섞어봤어요. 근데 정밀 폭격은 사실 한센이 했던 것보다 더 성과가 없었고 사실 한센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성과가 냈거든요. 조금씩은. 그리고 르메이가 했던 지역 폭격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햅과 르메이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압박을 준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오지마 상륙 3일 전인 2월 16일 날 네. 태평양 함대의 가장 핵심 부대가 사실 58 기동 부대죠. 미처 제독이 이끄는 이 부대가 도쿄를 공습을 합니다. 다른 데가? 해군이 도쿄를 해군이 공습해요. 공습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해군의 이오지마 상륙 작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비행기들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미카제에 대한 대응 전술을 이야기했을 때 네. 가장 적극적인 전술이 뭐라고 그랬죠? 가서 부시는 거. 가서 부시는 거. 네. 가서 부시는 거 하려고 표면적인 이유가. 사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좀 추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44년 11월에 스프론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B-19가 아니라 우리 해군이 일본의 공장들을 다 파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내심 여기에는 뭔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때 전력을 보면은 5개 기동 전단에 그 다음에 정규 항모만 11척입니다. 그래서 출진했던 함재기가 약 1,170여 대 정도 돼요.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미군 같은 경우도 가미카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폭격기 비율이 예전처럼 막 높지는 않아요. 급강화 폭격기 비율이 한 3대 7 정도 전투기랑 네.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전력을 동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월 16일 날 오전 6시에 도쿄의 남동쪽에 한 200km 정도부터 출격을 네. 하기 시작했는데 첫날 비행장을 다 깨부시고 우와. 거의 다. 그날 야간에도 비행장도 부시고 오. 그 다음에 일부는 뭐 일본 요격기랑 교전을 하면서 피해도 입긴 하지만 거의 이때 일본 그 도쿄에 있는 일본 비행 세력들을 거의 괴멸시켰다라고 와. 볼 정도로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 다음 날이 문제예요 이제 다음날 왜? 2월 17일 날 일부가 출격을 해서 뭘 깨부셨냐면 한셀이 그렇게 깨부시려고 했던 일본의 비행기 단일 생산량이 한 40%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나카지마 나카지마 공장을 이때 폭격으로 대파시켜버립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갔다 와서 그럴 거 아니야. 그거도 정밀 폭격부가 필요한가? 이게 지금 지역 폭격을 하는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네. 함재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함재기들이 와서 이런 성과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럼 이렇게 해서 도쿄 앞바다나 이렇게 계속 항공모함 박아놓고 여기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자 그런데 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문제요? 왜냐하면 열도가 길기 때문에 네. 이런 항속거리가 전략 폭격기보다 짧은 급강화 폭격에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 차근차근 하나씩 접수해 근데 나가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과를 내버렸다는 거죠.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딱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죠. The biggest air assault. 아. 가장 큰 공습이다. 아. 그러니까 B-29 3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피가 마르는 거지. 그러고. 해븐. 그때 해군은 성과를 내버렸네. 음. 헤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망했다. 헤비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심장 쪼카 한번 와가지고 플로리다에서 휴양하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들은 거예요. 또 한 번 쇼크가 충격을 와. 받았겠죠. 허준 씨좀 네. 해배로 한번 비밀을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에이, 건강이 최고지. 그래. 그래, 마음 편안히 먹고. 네. 해군이 도쿄를 깨부셨답니다. 마이 홈. 오 마이 갓. 네, 근데 그걸 이제 르메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틀 뒤에 B-29를 무려 150여 기를 보내가지고 똑같은 장소 무사시노를 폭격을 시도를 합니다. 하필 그때 구름에 가려가지고 대부분의 폭탄이 또 빗나가. 르메이도 엄청난 스크래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해 심정이 이거였어요. 르메이도 안 되나? 그럼 여기서 잠깐만. 미국이 지금 그럼 집중해야 되는 곳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략 폭격을 해야죠, 해야 어떻게든. 되잖아. 핵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 전략 공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디냐? 그래서 찍은 게 이오지마예요. 네. 이오지마를 점령해야겠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오지마를 도대체 왜 점령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통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통설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오지마의 기막힌 위치부터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딱 중간이에요. 마리아나 제도하고 일본하고 딱 그러네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오지마에 사실 일본군 레이더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 기지를 피해 가려면 여기를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를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항로가 더 길어져 버려요. 이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게 사실 유황도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고약한데요. 유황이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침공해야 되느냐라는 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또 하나 있었죠. 아무리 지금 B-29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몇 번 요격에 걸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폭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끔은 내려갔다가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격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요격기에 걸리는 폭격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호위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나부터 호위기가 같이 가면 거리가. 항속거리가 너무 먼 달리. 근데 만약에 이오지마에서 호위가 출격한다. 그러면 호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B-29가 작전 나갔다 돌아오다가 불시착할 경우가 많았거든요. 불시착할 기지가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중간에 이오지마가 있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였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지껏은 자기들끼리 박스 이루어가지고 서로를 구해줬다면 네. 이오지마에 기지가 생기면 호위기를 같이 띄워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이오지마를 필요로 하는 통설이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유럽전선의 전략 폭격도 1944년 초중반까지도 사실은 독일이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 무게추가 기운 게 P-51 머스탱이 호위기랑 호위하면서. 대거 네. 투입되면서 전세가 기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 이 이오지마에 머스탱을 배치해갖고 같이 전투기가 호위로 뜨면은 이건 확실히 무게추를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혹시 이오지마 근처에 뭐 다른 섬은 없었어요? 있죠. 치치지마 네. 거기가 이제 네. 사실 오가사와라 제도에는 네, 많은 네, 섬들이 네. 있었고 네. 이오지마보다 더 큰 섬이 이제 치치지마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오지마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치치지마는 지형상 비행장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비행장이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세 개의 비행장 운영을 하고 있었고 물론 그 비행장의 크기나 이런 게 이제 티니안이나 괌이나 사이판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기착지로 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섬이었다. 그리고 전투기를 출격시키기에는 충분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통설이나 뭐 다른 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이오지마에 상륙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요 정도까지 나오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거라면 우리가 태평양 전쟁 갖고 1년만 하겠습니까? 분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잘 파헤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오지마의 결정은 그 흔히 우리가 에어컨 하나 살 때 선풍기 하나 딸려주잖아요. 그렇죠. 주죠. 요즘은 공기청정기 정도. 그렇죠. 아, 그 정도입니까 요즘에는? 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오지마를 먹으면 1+1이 또 있다. 아니요. 어떤 섬을 먹기 위한 플러스 상품입니다. 이오지마는 끼워 팔기. 끼워 팔기에 불과했다. 아, 그래서 끼워 팔기가 정확할 것 같아요. 끼워 팔기였다. 이오지마의 상륙 결정이 언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냐면 44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 태평양 지역군 해역군 실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회의 참석자부터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킹이겠죠. 킹? 예, 그다음에 니미츠도 참석을 했고 프랑스도 참석을 합니다. 뭐야 다 왔냐? 야, 이거 뭐 기라성 같은 네. 지휘관들이 다 왔어요. 해군에서는 그다음에 육군에서는 누가 또 참석을 했냐면 당시에 10군 사령관이었던 버크너 중장,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 육군 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하몬 중장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왜 이 회의를 했을까?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이제 레이테 공격한다고 준비 한참 하고 있을 시기인데 지금 태평양 지역군은 이제 우리도 뭔가 목표를 좀 정해야 되지 않냐? 대만이면 대만, 아니면 다른 곳이면 다른 곳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어. 그래서 해군은 주도권을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뭔가 하고 싶었던 그 네.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킹은 사실 그 마음은 뭐냐면 아직도 대만에 미련이 있어요. 대만을 여전히 공격을 하고 싶었고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치가 했던 이야기가 육군이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킹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해병대 6개 사단 다 써.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직도 대만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을 해야 될 니미츠나 스프론스는 이미 이 시점에서 대만 공격에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왜 그러냐? 일단 대만을 공격하게 타이완 공격은 너무나 많은 피해가 난다. 지금 해본 경험을 놓고 보니까 특히 타이완은 산악 지역에 상륙하기도 쉽지 않고 그 안에서 일본군이 저항해버리면 너무나 큰 피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이젠 예전만큼 없다. 이미 본토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뭐. 뭐 그렇기도 하고 원래 계획은 뭐냐면 대만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군과 함께 이제 일본군의 연합작전을 하자는 거였는데 일본군이 지금 이미 중국 해안 쪽을 다 점령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군과 연합작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킹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왜 킹이 여기서 이렇게 대만에 집착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킹은 그 이후까지 생각했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킹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온전한 힘으로 끝내기를 원했고 소련이나 영국 없이 그리고 이후에 중국이나 이런 모든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기 원했고 결국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제 통일을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킹대로 했으면 괜찮았을 거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 근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뻔한 뻔한 공격이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현실적으로 대만 공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해군 내 지배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도 이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대만을 대체해야 될 목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더 멍 때리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이 지역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줘야 된다? 육군한테. 내가 더 육군한테 내줘야 되고 육군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다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이 이제 주도할 작전을 하려면 오키나와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키나와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키나와를 공략하려면 미 합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미 합참 수뇌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을. 육해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참모총장 윌리엄 리히가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죠? 해군. 해군이죠. 윌리엄 리히가.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셜 육군이죠. 육군. 그 다음에 미 함대 총사령관인 어니스트 킹 해군이죠. 또 한 명은 육군입니다. 그런데 육군 항공대 사령관이에요. 헵 아놀드. 그러면 육군 둘, 해군 둘. 나름 밸런스가 지금 맞춰 있는 상태인데 통상 이거 합참을 승인을 받으려면 2대2 구도를 3대1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결정이 주로 돼 왔냐면 마셜이 동의를 하면 헵은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로 동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3대1로 만들려고 하니까 누구를 편으로 데려가려냐면 헵을 어떻게든 이 편으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합참 구도상. 근데 해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헨리 아놀드가 이오지마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기 한 3개월 전부터 헵이 합참에 주장을 했어요. B-29 전략 폭격을 원활하게 되려면 이오지마를 점령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위기 발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해군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스프론스가 먼저 니미츠한테 오키나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헵을 끌어들여야 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오지마를 공략하자고 건의를 했고 샌프란시스코 실무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니미츠가 이 이오지마의 공격을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해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치적인 셈법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합참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요. 메가더한테는 12월 20일 날 루존을 공격해라. 그리고 그때 또 해군한테 명령을 내릴 게 메가더가 루존 공격할 때는 해군이 너희가 메가더를 도와줘라. 대신 루존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45년 1월 20일 날은 이오지마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 바로 3월 1일 날은 오키나와를 공격한다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합참에서. 그리고 오키나와를 공격할 때는 육군이 해군을 도와주라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합참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미 해병대가요. 이 이오지마로 왜 가야 되는지, 왜 이오지마여야만 했는지, 이 궁금증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 해군 입장에서 이오지마를 공격할 때 주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오지마의 공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좀 뜯어보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오지마를 공격할 당시에 가장 주된 목표가 뭐였냐면 B-29기가 일본을 폭격하는 데 있어서의 호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호위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육군 항공대도 그걸 주장을 했었고 해군에서도 오케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오지마에 간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호위기가 P-51이잖아요. 근데 보통 항속거리가 1,600km이고 이게 최대 항속거리도 한 2,700km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도쿄에서 이오지마 거리가 아까 이제 1,220이라고 했지만 가능은 한데 일단 쉽지 않은 거리였다. 그리고 이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P-51이 한 100여 대가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B-29 같은 경우는 활동했던 게 1,000기가 넘는데 100기의 호위기가 1,000기의 B-29를 호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B-29와는 달리 P-51은 조금 내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악천 후에 조금 힘든 부분들 그다음에 생각보다 고공작전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 약간 양떼개 같은 느낌이네요. 네, 개 한 마리가 양떼를 지키는 느낌. 네, 그래서 애들 둘이 같이 작전을 하면은 B-29가 P-51의 호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P-51이 B-29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릴 맞아요.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네. P-51 같은 경우에는 B-17을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B-17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B-29를 호위하는 건 네. 조금 그리고 만약에 진짜 호위가 주 목적이었다면 뭐 해군 항모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오지마 전투가 한창인 3월 중순에 도쿄 대공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B-29가 무장도 다 떼내고 호위기도 없이 폭격을 했는데 별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호위기를 동반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투 중에 주된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육군항공대 입장에서도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처음 얘기가 나온 게 44년 말인데 이 당시에 일본 본토에 그럼 전투기 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일본은 본토에 많은 전투기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가용한 전투기 전력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가장 많을 때라고 해봤자 한 400대 정도밖에 배치를 못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100대 정도의 P-51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네. P-51이 고고도 성능이 P-29 수준에 못 받쳐준다고 하지만은 일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기는 더욱 이 고고도 성능이 안 좋은 항공기들이 대부분이어서 훨씬 고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 P-50에 잡힌 요격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자살 특공을, 공대공 특공을 준비하고 있던 게 44년 말입니다. 이때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른바 신텐세이 쿠타이를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좀 고고도 성능이 좋은 전투기들의 방탄판이라든가 무장이라든가 걸 다 떼고서 일단 높이 올라가서 적의 B-29를 향해서 내려 꽂자라는 시도를 하면서 이 당시 B-29 항공기 조종사들이 우리 제발 좀 빨리 배치해달라. 우리가 저거 신경 쓰기는 힘든데 P-51이면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렇죠.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본인 제도, 오가사와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패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상륙 안 하고 뭐 공습을 하면 뭐 충분히 무력화가 되는 거고 사실 치치지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상대방 일본이 뭐 공세를 할 만한 수단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본 항공기가 마리아나 제도를 공격을 해오는데 그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4년 10월부터 45년 1월까지를 보면은 일본 항공기가 7차례 공격을 해왔고 B-29가 총 11기가 파괴가 됩니다. 8기가 파손이 됐고 그 와중에 일본기 같은 경우는 37기 정도가 격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45년 1월 이후부터는 그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왜? 그 전에 이제 미 함대가 지속적으로 여기를 공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공기 세력을 거의 이제 무력화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44년 10월에 이오지마를 공격할 때는 그 목표가 유효했지만 45년 1월 시점에서는 이미 그 목표 자체도 그러네요.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실질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이유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오지마를 점령해서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는 게 뭐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당장 한두 대라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있다. 이런 이오지마 같은 중간 기착기가 있는 게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 파일럿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피해가 컸기 예, 때문에 그 바로 2만 6천 명의 생명과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 바로 있느냐라는 그거예요. 이오지마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 그렇게 많은 희생이 나올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정책 결정자들이 설마 야 뭐 사단 하나가 작살날 정도로 그만큼 나오겠어?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예, 맞아요. 그만큼 별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역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보면 이제 평가 다 해놓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반론이 네가 그때 없었잖아. 그때 있었으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있었으면 이런 판단 안 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네. 보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없어지죠. 네. 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건 뭐 결과론적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저는 또 결과론적으로만 보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할 부분은 또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사실 전투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를 공격해야 되는 이유로서 제시를 했던 거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전투 중 또는 전투 후에 나왔던 이유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해야만 했다라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일본군의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제거는 전투 끝나고 나서 전투 상부 애프터 액션 리포트에 스프론스가 직접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또 반론을 해보자면 사실 이오지마뿐만 아니라 마리아나와 그 도쿄로 가는 일본 본토로 가는 수많은 섬들에서 사실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었고 이오지마 같은 경우에 있던 일본군 레이더의 반경이 약 100km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통상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오지마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100km 뭐 좀 돌아가면 어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방해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설령 조기 경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본 본토의 대공 방어망의 시스템을 보면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다.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제시를 했던 게 B-19 파일럿의 사기 진작 기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고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투 중에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비상 착륙 기지라는 논리입니다. B-29가 폭격을 하고 돌아오다가 여기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이 명분이 우연치 않게 전투 중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투 한참 하고 있었는데 3월 4일 날 우연히 이제 B-29 한 대가 여기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그러자 이미 지금 내세웠던 전투 명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거구나. 네, 이거다. 이것으로 이제 이오지마의 해병대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 여기에 동조를 합니다. 이제 공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치에 따르면 총 2,251회의 비상 착륙으로 24,751명의 승무원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B-29 한 대당 11명이 타고 있으니까. 많이 했네. 네. 근데 이제 로버트 버렐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과장된 수치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논문을 냈던 게 이제 저널 오브 밀리터리 히스토리에 논문을 냈을 때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반론을 계속 제시를 했고, 근데 이 버렐에 따르면 이건 과장된 수치다. 왜냐하면 B-29기가 최대로 많이 운용됐을 때가 1,000여 기 정도가 좀 넘는 수준인데 이 수치로 따지면 2,251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한 대당 2번의 비상 착륙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어때? 대단히 그렇죠. 낮기 때문에 일단 그 논리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서 총 2,148명의 B-29 승무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오지마를 얻어서 24,0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도 조금 과장일 것 같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약간 고개를 좀 절레절레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이유를 내세우는 게 뭐냐면 사실 그 2,200회가 넘는 비상 착륙은 비상 착륙이 아니라 그냥 착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상이 돼서 착륙했다라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 80% 이상이 이제 제급 이유가 이유였고 다른 이유들은 훈련 용도 아니면 뭐 엔진 정비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비상 착륙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이오지마를 이제 잡고 나니까 뭐 르메이도 그렇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너희 충분히 이제는 이오지마가 있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연료를 쓸 만큼 쓸 때까지 폭격을 하고 돌아와도 된다. 여차하면 어디에 착륙하면 되니까. 작전의 착륙하면. 유연성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오지마 착륙하면 되니까.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왜 안 되면 이오지마 착륙해라는 것 때문에 이오지마에 많이 착륙을 하게 됐지.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착륙한 거는 그렇죠. 좀 아니었다. 사실상 이오지마의 공격 결정은 정말 그 전략적으로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조금 우선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 이거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서 너무나 공교롭게 희생이 많아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게 이야기를 핵심인 하는 것 거죠. 같아요. 그렇죠. 그 많은 그리고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오지마 끝나고 나서 40일 뒤에 오키나와 작전을 하는 걸로 이미 예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된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오지마에서 처음엔 2개 해병대가 사단이 들어갔지만 3개 해병대가 들어갔잖아요. 그 해병 사단을 그대로 오키나와로 투입하려고 했어요. 인원 손실이 없을 거다. 별 손실이 손실이 없을 없다는 것이다. 육군 사단 하나 더 해가지고 4개 사단으로 이제 오키나와를 공격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의 정황은 뭐냐면 이오지마에 대한 상륙 준비 포격을 3일만 했다는 거예요. 홀랜드 스미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리 슈미트 같은 상륙 군단장도 그렇고 최소한 해병대는 10일의 상륙 준비 포격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해군에서는 그 정도 필요 없어. 8일 정도 하다가 결국에는 3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3일만 한 거에 대해서 네. 다큐멘터리나 뭐 이제 영화에서 이걸 좀 약간 왜곡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여기서 우리가 3일만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선 3일이나 했다고 나와요. 3일만 한 데는 이유는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네. 첫 번째가 이미 사전 공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말 정도 많은 전폭기가 파괴가 나왔어요.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동시에 뭘 지금 하고 있냐면 메가더의 루전 공략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전함들이 사실 여기에 갔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사실 1+1이라는 말도 했지만 오키나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공격하기 위한 포탄을 최대한 아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 뭐 천조국, 뭐 지금의 천조국이지만 그때 이제 최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보급이 쉽지는 않았다. 엄청나게 생산을 했지만 그만큼 여기서 아껴둬야 됐던 그런 정황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월에 작전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근데 그 작전 계획을 할 때
어떤 걸 참고로 이걸 했냐면 6월 달에 촬영했던 정찰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군의 방어 시설이나 뭐 전반적인 전력이나 뭐 이런 상태들을 파악을 했고 정보 그다음에 실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달 이상 지난 사진을 가지고 현재의 작전을 세운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사실 큰 문제는 이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미군은 뭐 과달카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이판, 펠릴레오를 거치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일본의 어떤 반상륙 작전에 대한 대비도 하고 상륙 작전도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게끔 하는 게 사실 이오지마 전투인 게 바로 직전에 펠릴레오 전투에서 미군 사상자가 한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만큼 2,000여 명 정도 나왔습니다. 1,800명 정도. 그때 일본군이 어떻게 싸웠냐면 종신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가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생각을 못하고 못했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해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퍼부으면 쉽게 갈 거라고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일본군의 학습 효과를 등한히 했다. 네. 그러니까 미 해병대는 아 그래 우리가 어차피 옛날식으로 처음에 상륙만 잘 하면은 그날 밤에는 일본군이 또 만세 돌격을 해올 거야. 그러면 그것만 잘 격퇴하면은 이제 잔적 소탕 단계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네. 거기에 더해서 44년 이후에 일본은 더 이상 잘 싸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미국 군부에도 좀 퍼져 있던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오지마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떻게 그러면 이오지마 전투를 준비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이 처음에 정찰을 나갔던 44년 6월과 비교해서 그때 이후로 이오지마에는 큰 방어태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6월에만 하더라도 이오지마의 수비 병력은 약 4개 대대를 기간으로 한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드디어 마리아나 제도로 미군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군부에서도 아 여기 방어태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이죠. 당시 도조 히데키가 직접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가사와라 제도의 가장 큰 섬은 지난번에 나왔던 치치지마입니다. 이 치치지마와 이오지마의 방어를 통합을 해갖고 쿠리바야시에게 이 통합 지휘를 맡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쿠리바야시 중장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임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쿠리바야시는 이미 부임하기 전부터 아 나의 임무는 농성이다. 이곳이 곧 있으면은 마리아나 제도가 떨어지고 이곳이 최전선이 될 터인데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질기게 지연전을 펴야겠다. 그래서 미군이 일본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는 임무를 수행해야겠다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더더욱 중요했던 점은 바로 이 쿠리바야시가 미군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건 쿠리바야시가 바로 미국 유학파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양반도 하버드 출신? 아, 하버드는 아니었고요. 무관. 네, 무관으로 갔고 굉장히 미군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에 기반해서 부임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6월 8일에 부임한 이후에 이 사람이 쭉 한 2주 정도를 이 섬을 샅샅이 직접 맨발로 다니면서 순시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교리에 따라서 수제 방어에 입각을 해갖고 해안 바짝 지금 진지들이 구축이 되는데 다 물려라 뒤로. 우리는 수제 경멸이 아니라 좀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연안 경멸로 교리를 바꾸겠다. 그럼 일단은 상륙을 허용하는 거죠. 그렇죠. 상륙을 허용한 뒤에 그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 끌어들인 다음에 또 방어 병력의 중심을 이오지마로 옮깁니다. 쿠리바야시는 미군이 치치지마와 이오지마를 놨을 때 어느 쪽을 공격하겠느냐. 자기는 이오지마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다. 치치지마는 그저 폭격으로 견제만 하고 그 이유는 바로 치치지마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비행을 가봐요? 갈 수 있어요. 네, 치치지마는 배 타고 네, 일본에서. 갑니다. 오. 관광을 할 수 있어요. 좋다고 이오지마는 하더라고요. 못 가요. 아, 치치지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완전 남태평양의 뭐 분위기를 느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맞아요. 치치지마는 산이 많아서 비행장을 못 만드는 반면에 이미 이오지마는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올 것이다.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더 그들에겐 있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병력을 집중을 시키고요. 또 이때 일종의 운이 따릅니다.
사이판이 생각보다 어이없게 빨리 함락이 되면서 원래 사이판으로 증원하려고 대기시켜놨던 부대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군부에서는 이 부대들을 갖다가 대신에 이오지마로 보내요. 그래서 이때 일개 보병연대와 일개 전차연대가 이오지마로 증원이 됩니다. 연대가. 네. 그래서 이 이오지마는 기존에 6천 명 정도의 그저 그런 허약한 섬에서 무려 2만 명의 병력이 자리 잡은 강력한 요새로 거듭나게 된 거죠. 쿠리바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요새를 강화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파기 시작한 게 지하갱도. 산발적인 기지들을 갖다가 그 안으로 교통로를 만들자. 저기 아무리 정찰해도 보지 못하는 교통로를 쭉 건설을 하기 시작해서 약 18km 정도의 연장에 연장. 이 호를 다 구축을 합니다. 18kg요. 네. 이게 이게 땅이 잘 파지는 그 흙 재질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화산섬이어서 좀 땅이 무르기는 한데 문제도 있죠. 곳곳에서 이제 유황 가스가 올라오면서 좀만 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덥고 유황 냄새로 거의 뭐 질식할 정도가 됐는데 그 고난을 뚫고 이곳에서 팠고요. 그거 거기 징용된 한국인들이 팠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그 네, 필름 일본군만 한게 찍은 거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살아난 사람들도 징용된 한국인들 쫙 나와요 필름에. 그 사람들이 다 판 거예요. 이곳의 면적이 기껏해야 20제곱킬로미터 정도. 여의도 면적이 한 7배 정도 되는 섬인데 그 안에 2만 병력과 노무자들이 이곳에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물론 순탄하게 진행된 건 아니어서 쿠리바야시가 여기서 또 난관을 뚫어야 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도 네. 육군과 해군 간의 갈등이었죠. 여기도 해군 병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을 해군이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섬들을 불침 항모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군 소속 병력들이 하고 있었는데 2만 1,000명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맞습니다. 해군. 그 중에 해군이었는데 쿠리바야시가 너네도 나 따라서 좀 이거 좀 같이 진지 만들지 했을 때 해군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이 비행장을 정비해서 우리 해군기들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너네처럼 그렇게 땅 파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쿠리바야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재가 부족한 겁니다. 시멘트 같은 것도 부족하고 뭐 각종 안에 집어넣을 철근, 뭐 침목 이런 게 다 부족한데 문제는 육군 자원만으로는 이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게 야 너네 상부에 그 자재 좀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 좀 제공해 줄게. 그래서 이쪽 해군 부대에서 좋다. 이제 딜이 성사가 돼서 약간의 더 자원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쿠리바야시 나중에 이거 갖고 되게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왜요? 만약에 해군이 제대로 도와줬으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18km의 통로 중에서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오지마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뭡니까? 스리바치. 그죠. 스리바치 산이죠. 삼국대기. 네, 그 산이 하나가 딱 솟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요새화를 철저히 시켜놨는데 문제는 거기와 사령부를 차지한 저 북동쪽 이 비행장 주변의 섬 방어 사령부와 거기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쪽 산까지 연결하려면 약간 좀 더 팠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파고 있는 도중에 미군이 침공을 한 거죠. 해군이 막 비행장 건설하는데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고 여길 총력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완성했고 그랬으면 우리가 더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나중에 후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군의 예상대로 쉬운 점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바꾼 인물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쿠리바야시인 것 같고 쿠리바야시가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여기로 갔다기보다는 미국을 잘 아는 지미파였고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의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소외된 부분 때문에 좀 좌천 같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이 있고 이때쯤에 지미파들이 항상 일본 군부 내에서 걸리적거리던 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봐라. 지금 우리가 미군을 이렇게 오판을 해서 이렇게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내가 본 미군은 이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약간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선 점점 저것들이 많이 그렇게 잘하면은 얼마나 니들이 잘하는지 한번 가서 하는 걸 보자라고 내려보내기 시작을 해요. 쿠리바야시도 약간 그런 성격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쿠리바야시도 처음 와서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마리아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오지마 전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 개론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45년 2월 19일 날
최초로 미 해병대 3개 사단이 이오지마에 상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상륙했을 때는 별다른 일본군의 공격이 없었대요. 네. 근데 이미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해서 어떤 지점에 딱 들어오면 거기에 집중 포화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미 해병대가 그 킬존에 들어오니까 이제 집중포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 치열한 포격을 미 해병대가 뒤집었으면서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을 일본군한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미 해병대의 피해가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요.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냐면은 서로 엉켜서 싸우는 경우도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사자를 수습할 때 미군하고 일본군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엉켜서 싸워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했냐? 군화 보고서 미군하고 일본군 시체를 구별할 수 있었대요. 군화가 좀 예, 그러니까 일본군 같은 경우는 뭐 각반에다가 뭐 이렇게 싸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 섬의 땅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 1리터를 쏟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전 끝에 겨우 이 이오지마를 점령했을 때 미 해병대의 사상자 숫자가 전사만 6,821명입니다. 한 달만. 그 다음에 부상이 21,865명이에요. 이오지마를 점령하려고 증원부대를 투입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총 6만 명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사상자가 3만이다? 한마디로 2명에 1명꼴로 죽거나 다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실 사상자 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베트남 전쟁 때 그 돌아가신 우리 한국군 네. 숫자가 5천 명 내외예요. 네. 근데 우리 65년부터 73년 초까지 이게 8년 넘는 기간 동안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이만큼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해병대 최대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네. 이 여의도의 7배 정도 되는 면적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갈려 나왔으면 미군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병사들 사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사기 군기 문제가 사실 크게는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사실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게 명분이 있었고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나와서 싸우고 싶은 뭐 그런 가치가 있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 사기나 군기 저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전투 피로증 환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오지마 같은 경우도 한 2,600명 정도가 보고가 됐고요. 그 뒤에 가는 오키나와에서는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투 피로증으로 후송을 가는. 전투 피로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엎드려 버린. 정신 이상처럼 되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쟁 발광증이라고 그랬어요. 발광증이라는 예. 표현.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폭탄 터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 정도 되는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들을 좀 관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교의 힘입니다. 신문에 다 대대적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와 막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채권 파는데 써먹어야겠다.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미국 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왔던 저 한 장의 사진. 르메이에 조력자가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네. 맥나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나마라. 이 B-17을 계속 쓸 거냐, 아니면 B-29를 개발할 거냐, 이 논쟁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맥나마라는 B-29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B-29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29가 뭘 떨어뜨리냐가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소위탄입니다. 사이언스쿨인가요?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열이 나면서 빠식하면서 주변의 쇠를 다 같이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M69 소위탄이 종전까지 무려 3천만 개가 생산이 됩니다.